저는 인공수정을 할래요, 시험관 아기를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하실 건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아무 말이 없으세요. 그냥 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한지 오래되셨으면 관계하는 게 좀 고역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표준화되지 않아서 그 타이밍에 정말 관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남편분이 잘 관계가 안 되는 분, 심리적인 영향이나 다른 이유로.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관련 진료 정보를 전달하는 삼신의사입니다. 오늘은 시험관이냐, 인공수정이냐, 뭐 자연임신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가이드를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은 짜장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전 둘 중에는 짜장을 좋아합니다. 둘 이렇게 나눠서 먹는 짬짜면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드셔보셨어요? 아니 먹어본 적은 없는데 약간 기대 이하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섞어서 먹으면 뭔가 좀 다르긴 하죠. 사실 시험관과 인공수정은 짜장이냐 짬뽕이냐는 아니에요. 둘이 동등하진 않죠. 어떻게 보면 임신 확률로 따져봐도. 그리고 이제 국도냐 고속도로냐 이런 차이인데, 인공수정이 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인공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시험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좋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이제 그 진료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인공수정을 할래요, 시험관 아기를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하실 건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아무 말이 없으세요. 그냥 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공수정과 시험관이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둘 다 그냥 인공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조생식술이다 보니까 그게 둘 다 똑같은 확률로 임신 확률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환자분이 얘기하셨을 때 선생님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이냐 어떤 가이드를 주시나요? 사실 용어부터가 너무 생소하고 그 인공수정이라는 것 자체가 좀 워낙에 일찍 만들어진 용어라서 그런지 사실은 조금 용어 자체에 좀 잘못된 면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렇죠. 약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먼저 약간 그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리고 임신 성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바를 먼저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인공수정을 먼저 설명드리면, 인공수정이라는 게 인공으로 수정한다 뭐 이런 건데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근데 실제로 의학적인 용어는요, 자궁 안에 정자를 주입한다예요. 그러니까 아티피셜이 원래 없어요. 네. 요즘 AI처럼 아티피셜이 없는데 이게 좀 고정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궁 안에 정자를 주입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죠, 선생님? 일단은 이제 먼저 배란을 조금 자연 월경을 할 때보다 많이 배란을 시키는 거는 맞는데 3개에서 5개 정도로 이제 좀 적정한 양으로 어떤 배란 유도를 저희가 주사나 약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뭐 일정 시기를 이제 좀 봐서 배란이 되기 임박한 시점에 이제 저희가 배란 유도 난포를 터트리는 주사를 놔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술날에 오셔서 정자를 자궁 안쪽으로 이제 주입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바로 궁금한 게 생기죠. 왜 난자를 3개, 5개밖에 안 키워요, 선생님? 그 난자 자체가 배란이 된다라는 거는 그 한 알 한 알 자체가 아기가 될 수 있는, 배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어떤 이제 생명체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여러 개, 뭐 예를 들면 9개, 10개 이렇게 막 배란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이제 너무 다태아의 가능성이 늘어나 버리니까, 사실 말이 좋아서 쌍둥이지 뭐 3둥이, 4둥이, 5둥이 굉장히 어떤 임신 관련 합병증이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분만 중에 어떤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4쌍둥이인가 5쌍둥이까지 한번 출산력이 있죠. 그렇죠. 뉴스에 났었죠. 저 못 봤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네. 틀림없이 그거는 아마 자연임신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연임신이 5쌍둥이까지 나눌 수는 없으니까 인공수정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산모도 나중에 출산할 때 힘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조산이 되면 또 힘들고, 맞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난포가 10개 이상 자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그럴 때는 그냥 설명을 드리고 시험관이나 이렇게 해서 좀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죠. 난자를 다 뽑아내서 이제 정자랑 이제 수정을 바깥에서 시켜서 배아를 만들어서 냉동해두는 방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나는 이 시험관이 정말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주기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자연임신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난포가 5개 이상 자라면 조금 신경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맞아요. 설명을 드리죠. 네. 본격적으로 인공수정은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이럴 게 있을까요? 계속 약간 임신 시도를 했는데 자연 임신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시험관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기 전에 어떤 약을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시술 자체에 어떤 부담감이 적으니까 인공수정부터 먼저 시도를 해보시게 되고요. 그 나이 기준은 뭐 35세 이하에서는 뭐 1년 이상 임신 시도를 자연 임신 시도가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 그리고 35세 이상부터는 6개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남성 요인, 정자의 어떤 운동성이나 아니면 기형정자가 좀 많다던가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인공수정의 어떤 정자 처리를 통해서 정자의 활동성을 좀 높여드릴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리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배우자분의 어떤 해외 출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자주 만나서 자연임신 시도를 하시기가 힘든 경우에도 인공수정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막 다다다다다다 외우듯이 뭐 구두 시험 보듯이 하시네요. 중간중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진료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려요. 부부 생활이 한지 오래되셨으면 관계하는 게 좀 고역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표준화되지 않아서 그 타이밍에 정말 관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남편분이 잘 관계가 안 되는 분, 심리적인 영향이나 다른 이유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출장이나 배를 타거나 군인이신 분들, 또 남편분이 해외에 가셨으면 얼려놨다가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꽤 도움이 되는 거죠. 남편분이 또 뭐 약을 쓰시는 경우에도 좀 이렇게 하시게 되더라고요. 뭐 항암제나 이런 부분들, 뭐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런 게 있어서 또 약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약을 쓰기 전에 정자를 얼려두셨다가 인공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기도 합니다. 원래 인공수정 말은요, 자궁 내 정자 주입술이에요. 영어로도 자궁 내 정자 주입술인데, 이 인공수정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인공수정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비교는 시험관이랑 하게 되는 거죠. 시험관이랑 비교했을 때 비용적인 부분에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주사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게 쓰게 되기 때문에 여성분의 몸에 부담이 훨씬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날에 예를 들어서 수면 마취를 해서 이제 바늘로 찔러서 이제 난자를 빼내는 어떤 시험관이랑은 다르게 그냥 약간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정자를 그냥 주입해 드리는 식으로 거의 1, 2분 난작으로 끝나는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시의 통증도 거의 없는 편이세요. 안 아프고 쉽고 단순하다, 어떻게 보면. 잘 요약을 이렇게. 단점은 뭐라고 그럴까요? 단점. 저는 인공수정 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기대를 하지는 마시라 얘기를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자가 들어와서 저희가 자궁 입구를 통과해서 안으로 넣어드리는 것까지는 해드리지만, 정자가 들어가서 이제 나팔관까지 가서 또 수정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착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스로 몸 안에서 잘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 임신율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장한다던가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반복적으로 시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인공수정을 해서 한 번에 임신되는 거를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홀인원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의 확률. 네. 로또나 홀인원 정도의 확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도 알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인공수정 자체가 그런 확률이라고. 저는 이제 잘 몰랐었다가 진료하는데 환자분이 이제 2줄 나왔는데 자기 인공수정 로또라고 하는데 됐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인공수정을 우리나라 통계상에서 볼 때도 그 인공수정보다 시험관하기 더 많이 하잖아요. 원래는 기본적인 생각대로면 인공수정을 하다가 안 돼서 시험관을 가니까 사실 인공수정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약간 한국인이 빨리빨리 이런 네. 부분들이 조금 더 작용하는 것 같아요. 환자분이 먼저 이제 나는 인공수정 건너뛰고 시험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또 빨리빨리 의료진들이 뭐 인공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건너뛰는 방향으로 권장을 드리는 경우들도 많아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OECD에서 첫 출산이 33세거든요.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시험관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맞아요. 예, 그게 있겠네요. 그게 하나 있고, 이게 좀 더 실질적인데, 예전에 인공수정과 시험관 비용이요 10배 넘게 차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장벽이 낮죠. 좋은 확률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난임 클리닉 오면 사실 자주 오는 것도 되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관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맨날 얘기하는 시험관 얘기, 시험관 어떻게 하죠? 이게 이제 좀 지겨우실 것 같긴 네, 한데 네. 예, 제가 또 한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소에서 난자를 몸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이 배란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난소 과자극을 유도하지 않는 선에서 좀 최대한 주사약을 투여를 하면서 과배란을 유도를 시킨 다음 이제 배란이 임박한 날짜에 이제 저희가 보고 약간 최종 성숙 주사를 놓고, 그리고 이제 시술 날에 질 쪽으로 해서 바늘을 통과시켜서 난자를 다 뽑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뽑아낸 난자를 결국 연구실에서 정자랑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배아를 적절한 날을 이제 택해서 이제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시험관이냐 인공수정이냐를 선택하는 기로니까 시험관은 사실 설명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시험관은 쉽게 말하면 난자를 꺼내서 밖에서 수정시켜서 알을 품는다. 인공수정은 정자를 자궁 안에 넣어준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즉 수정되지 않은 생식세포를 넣어주는 게 인공수정이라고 하면, 수정된 수정란을 넣어주는 게 시험관이니 수정까지 된 걸 넣어줬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을 거다. 예,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바로 시험관 가야 된다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많은 요인으로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여성분들이 고령화 그런 부분들 관련될 것 같아요. 뭐냐면 난자의 질도 많이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고령이신 여성분들은 저희가 조금 굳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그냥 시험관으로 진행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인공수정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 실패한 경우 그럴 때는 당연히 시험관으로 건너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성 요인으로는 결국에는 수정이 일어나야 되는 나팔관이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사실 이제 인공수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자궁의 임신을 몇 차례 겪으셔서 나팔관이 없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난관 수종이 좀 심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바로 시험관으로 가시는 거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인으로는 남성 요인, 이제 운동성이 조금 뭐 인공수정이나 이런 부분들로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좀 많이 떨어져 있다던가 기형정자의 분율이 많이 심해서 수정을 잘 일으키기가 힘들 것 같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인공수정을 건너뛰고 시험관으로 바로 권장드립니다. 막 긴 얘기잖아요. 막 숨도 차는데 맞아요. 저는 첫 임신을 37세가 넘도록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을 때, 뭐 피임을 오래 했어요. 이럴 때는 조금 더 그쪽으로 페이버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자연임신이나 인공수정의 대량이 로또의 로또 확률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좀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수술한 적이 있거나, 본인들이 아세요. 그거는 이제 그 진료한 선생님들이 나중에 아기 가질 때 이렇게 신경 써야 돼요. 이런 말을 하시니까. 그 정도로 저는 설명을 드리긴 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사례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가 아직 젊은데 인공수정부터 해봐도 되는가? 그리고 이제 시험관이 너무 무섭다고 힘들다고 해서 저 인공수정 할래요. 맞벌이 하는데 39세 여성이다. 이러면은 바로 가는 게 맞을까요? 성공 사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성공 사례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래요. 좋은 걸 보고 계속 생각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그걸 발전시키기 때문에 좋은 결과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